현재 폴란드와 러시아의 충돌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러시아 특수기관 소속의 남성으로부터 철도망에 대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건 러시아가 침공 직전간을 보는 패턴과 유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던 과거의 결정 하나로 현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테러 행위가 일어나자마자 자신들이 대규모로 수입했던 한국산 무기들을 전선에 배치했고 이 행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나비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어떠한 기적을 안겨다 주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데르 리바크이며 현재 폴란드 군 전략작전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나토 경보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모니터 위로 긴급 상황 표시가 갑작스럽게 붉게 떠올랐습니다. 루블린 인근 철도선 폭발 발생. 문구를 읽는 순간 제 옆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들고 있던 동료 마크 옌센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미쳤군요, 알렉산데르. 이제는 유럽을 전부 집어삼키겠다는 검은 속내를 숨길 생각도 없네요. 이번 폭발은 러시아의 짓이 분명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보타주는 단순한 폭발로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기술 요약서를 확대해 보여주자 마크가 얼굴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 징후는 우리 장비가 아니라 한국산 추적 모듈이 제일 먼저 감지했어요. 그러자 마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이네요. 그의 말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로그들을 스크롤하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경보는 동일한 출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KWS 77 패시브 철도 진동 감지 모듈이었습니다. 작년에 폴란드 주요 철도 구간에 설치했던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이 모듈이 폭발 21분 전에 미세한 진동 패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마크는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고의로 폭발을 일으켰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철로를 건드렸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창밖의 바르샤바는 평온해 보였지만 제게는 공기가 이상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쟁이 문 밖에서 조용히 들어올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곧이어 비상통신선이 울렸습니다. 리바크 중위, 즉시 지휘본부로 오십시오. 마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거의 사조 회의급인데요. 저는 재킷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긴장하세요. 러시아가 우리의 철도를 건드렸다는 건 그들은 이미 더 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방이라도 전면전으로 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마크는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무서워하는 건 한국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해 놓았기에 아무 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지휘본부에 도착하니 장군들과 분석관들이 폭발 전에 철도 사진을 두고 격렬하게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브레스트 인근에서 이상한 전개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한 장교가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루블린이 가능했다면 바르샤바도 가능합니다. 이건 러시아의 침공 리허설입니다. 이젠 전면전은 정말 초입기라고요. 다른 장교가 맞받아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장비가 없었으면 이 사보타주조차 몰랐을 겁니다. 지휘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리바크, 한국 모듈이 다른 이상 징후도 포착했나? 저는 태블릿을 열어 확인한 뒤 보고했습니다. 예, 장군님. 철도 이상 발생 5분 후 한국산 지하압력 필터가 남동부 보급 터널에서 비정상적인 압력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는 다중 지점 사보타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네요. 러시아가 실전형 교란 작전을 시험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끝나는 대로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고위 분석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철도는 오늘 새벽 K2 관련 부품이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 수송이 탈선했다면 폴란드 동부 방어망은 최소 72시간 이상 마비됐을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치명적 기회가 되었겠지요.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경계하는 건 폴란드가 아닙니다. 폴란드를 지키는 어느 나라입니다. 마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말씀이군요. 지휘관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준 건 한국이야. 한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철도가 왜 폭발한 건지도 모르고 있었을 테지. 회의가 끝난 뒤 마크는 제 옆에서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유럽의 전쟁이 한국에 달리게 된 거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자지 않고 러시아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장비를 말이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 수호천사네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호천사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국경지대의 이상 징후를 직접 확인하라는 배치 명령이었습니다. 장비를 챙기며 마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감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문가에서 멈춰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결정합니다. 한국을 같은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국가가 패배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현대 전쟁의 흐름입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갑고 무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상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중심에는 저도 폴란드도 아닌 대한민국이 서 있었죠. 그렇게 바르샤바 본부에 도착한 순간 저는 바깥 겨울 공기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이 오갔고 피로와 공포가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한 대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마무리하면 다음은 확실히 우리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전쟁 시작도 전에 반쯤 진 겁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군 수뇌부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의존을 인정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비톨트 장군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겐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미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그러나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단적이든 아니든 지금 유럽이 입 밖으로 내기 두려워하는 진실입니다. 그때 러시아 내부 교신이 화면에 다시 떴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마크 옌센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완전히 겁먹었네요. K2를 유령 전차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의 기술로는 K2의 속도를 추적조차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는 폴란드를 조롱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산 장난감으로 전쟁을 막겠다고요? 장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산 전차가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전선을 회피하진 않겠죠. 이미 우리 인프라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지 않는 게 러시아인데 말이에요. 지도에는 러시아의 이상한 전력 재배치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K2 배치가 예상되는 라인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움직임이었죠. 그들은 속으로는 K2 전차와 직접적으로 맞붙는다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마크가 제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수치를 보세요. 저는 문서를 펼치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중무기 평균 인도 기간 26에서 48개월. 대한민국, 평균 인도 기간 8에서 14개월.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개월입니다. 우리는 미국 장비를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기다리는데 한국은 8개월 만에 전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미국은 이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미국은 방산업체 구조가 낡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듈형 공장을 전국적으로 돌리고 있죠. 이게 바로 압도적인 속도의 격차의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걸작을 만들죠. 하지만 한국은 일정에 맞는 기적을 만들어요. 그 순간 비톨트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과를 줍니다. 영국 장교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지금 유럽 방위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장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이 아니라 납품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우리 상황에 맞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군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저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압도적인 군수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필요할 때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납기일 지연을 밥 먹듯이 하죠. 그러나 한국의 장비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들은 우리를 위해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있고 말이에요. 장군의 손끝이 떨릴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프랑스 연락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장갑차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인도 시기가 2031년이었죠. 방 안전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비슷한 급의 장비를 제안해 왔습니다. 인도 기간 17개월. 마크가 낮게 외쳤습니다. 17개월 대 6년. 이건 경쟁이 아니죠. 이건 진화입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청 내용에는 K2뿐 아니라 한국 포병까지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문장은 특히 깊게 박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포병을 충분히 확보하면 그 국경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 그 전에 박살내던지 한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던지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가장 큰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니군요. 모두가 제 쪽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한국의 무기와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한 나라입니다. 이게 현대전의 교리가 되었어요. 마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맞아요, 알렉산데르. 이번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중심입니다. 비톨트 장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량은 생존입니다. 마크가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모두 한국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영국조차 한국 미사일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저는 웃음 반, 허탈한 반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전교 1등의 숙제를 얻기 위해 다투는 학생들 같군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는 누가 살아남느냐를 결정합니다. 목숨이 걸린 중요한 문제고 한국은 그러한 목숨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바르샤바의 저녁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미국의 증원, 미국 항공기, 미국의 지휘 체계를 당연하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라, 한국은 보조 국가가 아니라, 한국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마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이 뭘 파는지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한국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는 쪽이 이기는 세상이 됐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속도,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나라의 철학입니다. 폴란드가 추구해야 할 미래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어야 할 나라는 지금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아니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수발키geb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저희를 지켜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차량은 러시아 위성을 피하기 위해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희미하게 빛나는 적외선 표식만을 의지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운전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전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러시아 위성이 9분마다 지나갑니다. 그들의 위성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것 알고 계시죠?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말수도 적었습니다. 전개 지점에 도착하자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어둠처럼 미끄러지는 실루엣들. 바로 K2 전차들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K2가 거의 소리 없이 땅과 하나가 된 듯한 움직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보조관인 안나 코발스카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마치 현실과 다른 세계 사이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열영상 장비로 보아도 K2의 열신호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낮았습니다.
저는 전차 하나에 다가가 차체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폴란드 하사, 마렉 질린스키가 거의 경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중위님,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전차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보험이라고요? 마렉은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악몽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그때 터렛 뒤에서 기술자 한 명이 내려와 저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지금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스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러시아 조기경보 위성이 2번 지나갔는데 2번 모두 탐지 로그가 비어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K2의 열 억제와 이동 패턴이 러시아의 추적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저는 숫자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러시아 위성 열 탐지 임계치 0.8, K2 전차의 이동 중 평균 열 신호 0.32. 잠시 뒤 도착한 마크 옌센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개선 수준이 아니네요. 그냥 사라진 거죠. 다른 장교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미군 에이브람스였으면 위성이 즉시 감지했을 겁니다. 엔진만으로도 눈부시거든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독일 전차인 레오파르트도 이렇게는 못 움직여요. 너무 뜨겁고 너무 시끄럽죠. 그녀는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담담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화면을 통해 K2의 움직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야간 센서는 어둠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드는 듯 선명했고 목표 식별 반응 속도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렉에게 물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최대 6km까지 식별합니다. 게다가 대기 왜곡 보정이 자동입니다. 솔직히 전차가 스스로 싸워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의 말에서 K2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때 한 통신병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러시아 교신 도청했습니다. 제가 파일을 읽는 동안 모든 장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체불명의 기동 장비 발견. 나토의 스텔스 차량 가능성. 열 신호가 어느 전차와도 일치하지 않음. 확인 전 교전 회피. 안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텔스 차량이라니 완전히 겁먹었네요. 마렉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럴 만하죠. 이런 전차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K2가 은밀한 위치로 전개되었을 때 저는 대대장과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전개 완료! 위성 감지 연건입니다. 대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구형 전차였으면 지금쯤 러시아가 전부 보고 있었겠죠. 작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2는 단지 성능이 뛰어난 전차가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뒤집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전차를 폴란드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작전을 시작조차 하기 전에 러시아에게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마크가 제 곁에서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생각해보세요. K2는 야지에서 시속 65km 이상으로 달리면서도 시야가 또렷합니다. 러시아 전차는 야지에서 20km도 힘들죠. 야간 장비는 뭐 거의 못 쓴다고 봐야 하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게 밤은 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밤은 무기죠. 어떻게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러시아조차 한국의 기술력에는 완패 수준으로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걸까요? 한국 기술력은 대체 어느 틈에 이렇듯 압도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걸까요? 잠시 뒤 한 중위가 뛰어오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원들이 전차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펠리르, 미라주, 화랑, 심지어 제주바람도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로 이렇게 고무된 표정은 처음 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로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어요. 한국산 무기를 믿기 때문이겠죠. 저는 다시 K2 전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엔진은 낮게 울리고 실루엣은 땅에 녹아들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차들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믿음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보낸 것은 무기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다시 전진할 용기였습니다. 안나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나요? 한국은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줍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K2 전차는 달빛 아래에서 숨을 쉬는 듯 고요하게 서 있었고, 러시아의 위성은 여전히 그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밤, 폴란드는 한국이 준 희망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지휘 벙커는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한 화면 앞에 모여 있었고, 저 역시 야쿠프 노바크 장교 옆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논쟁을 끝낼 영상이라며 준비를 마쳤죠. 영상이 재생되자 2개의 화면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한국의 K2 전차, 오른쪽은 러시아의 T-70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야쿠프가 조명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K2는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5.8km 박표적을 즉시 식별했습니다. 반면 T-72의 화면은 온통 흐릿한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마크가 화면을 찡그려 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눈입니까? 야쿠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게 러시아 포수의 전체 시야입니다. K2가 목표를 포착하고 사격 해법을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그러나 러시아 전차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렇게나 적군의 전차가 안 보이면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한국 K2 전차 한 대와 러시아 탱크 100대가 붙어도 한국 전차가 압승일 것 같은데요? 사거리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서야. 야쿠프는 영상을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가 아닙니다. 거의 부고 수준입니다. 방 안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웃음 뒤에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야쿠프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T-72의 열신호 민감도는 K2의 기본 성능보다 40% 이상 떨어집니다. 게다가 K2의 AI 보정 주기는 0.02초, 러시아의 보정 주기는 1초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작동할 때만요. 마크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터렛 내구성은요? 야쿠프는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유명한 자동장전장 구조가 보였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러시아 터렛이 날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느 장교가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었군요. 방 안에 또다시 웃음이 퍼졌지만 그 속에 숨은 진실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K2는 이런 위험이 없습니까? 야쿠프는 확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포갑 분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승무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74% 이상 줄입니다. 이건 미국도 없는 기술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은 일순정적에 잠겼습니다. 마크가 평소에 장난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단순히 앞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독주하고 있는 거군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현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야쿠프는 이어서 기동성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T-72는 부드럽지 않은 지형을 시속 18km로 힘겹게 통과했습니다. 반면 K2는 같은 지형을 시속 62km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K2는 집안 붕괴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한국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험준하고도 극한의 기후를 가진 국가예요. 겨울에는 미칠 듯 춥고 여름에는 미칠 듯 덥죠. 게다가 이들의 땅의 80%는 산지로 되어 있는 산악지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한국에서 만든 전차는 이 모든 험지를 압도하도록 설계된 거죠. 하지만 러시아 전차는 직접 빠져봐야 그게 험지인 줄 압니다. 한 폴란드 대위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싼 한국 무기나 사는 나라라고요. 저도 기억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을 때 돈이 없어서 싸구려를 샀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조롱했던 그 전문가들이 한국 생산 라인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야쿠프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을 먼저 알아봤냐고 말이죠. 우리 보고 선견지명이 뛰어나다며 똑똑하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충동적이거나 무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정확함, 신뢰성, 책임감, 품질 집착을 남들보다 먼저 보았을 뿐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이 쌓아온 집요한 기술력,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개발 철학,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기술 문화, 그 모든 것을 폴란드는 간파했습니다. 마크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이제 확실히 알겠죠. 러시아는 절대 못 따라옵니다. 다음 해도, 다음 세대에도 말이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야쿠프는 마지막으로 K2의 AI 위협 분석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시스템은 표적, 지형, 이동 각도, 공격 가능성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차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 안에 들어있는 두뇌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벙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깊고 본질적인 것. 우리는 이제 한국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가 산 것은 단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저녁 훈련이 끝난 뒤 막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금속 벽을 스치는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스탠드 조명이 테이블 위에 따뜻한 원을 만들고 있었고 그 중심에 저와 야쿠프 노바크 그리고 몇 명의 젊은 병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그때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위님, 야쿠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겁니까? 자신들보다 100년 앞서 있던 나라들까지 추월하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다른 국가들은 놀기만 하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젊은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순간 막사 전체가 멈춰있는 듯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운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야쿠프는 눈썹을 찡그리며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엔지니어나 장군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들, 노동자들, 그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크가 태블릿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제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국 파견 교육을 갔을 때, 지금 한국을 일군 중장년 세대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수출 대목이던 시절, 석 달 동안 하루 3시간만 자며 일했다고 했습니다. 한 병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그건 거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희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임이라고 했죠. 막사 안공기가 더 정적해졌습니다. 난로 소리마저 조용해진 듯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공학도로 키우기 위해 10년 넘게 2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올라가면 나라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 아들은 결국 한국 차세대 엔진 개발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쿠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정밀함과 절도 같은 것들은 그 세대에서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은 유럽이 잊어버린 빈곤을 견뎠습니다. 연탄으로 난방하던 집에서 자랐고 학교까지 몇 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라며 묵묵히 해냈습니다. 젊은 병사 토마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쩌다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 근무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어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쉬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험실에서 성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인 작은 방에서 서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데서 시작했죠. 공장에서 손이 갈라질 때까지 기계를 돌리며 아이들이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일궜습니다. 마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와 기술들도 결국 그 기반 위에서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전차와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미래를 만들어주는 마음으로 기술을 만듭니다. 잠시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사 안에 아주 조용한 경외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야쿠프가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단결을 잃었죠. 오래전에 여러 병사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억이 흐릿해졌을 뿐입니다. 한국은 강해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가족, 책임, 성실, 충성.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한 병사가 눈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장비뿐 아니라 그 장비를 만든 가치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교관들도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인내심 있고 항상 타국 병사들의 안전을 자기 일처럼 챙겼습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정신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야쿠프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멘토였군요. 정확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막사 안의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자포자기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를 찾았다는 깨달음만이 있었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더 거세졌지만 막사 안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든 한국 사람들의 마음, 인내, 희생, 그리고 뿌리 깊은 공동체 정신 때문이었죠. 그러다 비가 가볍게 떨어지며 작전 막사의 창문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상황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마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어딘가 궁금한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알렉산데르, 그가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당신이 한국의 옛 전쟁사를 너무 잘 아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전쟁 말입니다. 혹시 따로 공부라도 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증조 할아버지가 유엔 지원군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다녀온 건 아니었지만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과 함께 근무했죠. 한국이 잿더미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준 것도 그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로 전쟁을 처음 배웠습니다. 군인이 된 것도 다 그분들의 영향 덕분이죠. 잠시 후 야쿠프까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전쟁 얘기를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까? 그들의 전투, 그들의 작전 그런 것들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오래도록 잊지 못한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성공한 한국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한국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민족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죠. 병사들이 조용히 제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은 숫자도 장비도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제 증조 할아버지가 만난 참전 용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였다. 심지어 민간인이나 자신의 동료들을 남겨두고 후퇴하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던 유일한 군대였다. 토마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한 한국군 소대는 며칠 동안 거의 탄약도 없이 참호를 지켰습니다. 뒤에 야전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퇴하면 부상자를 버리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였죠. 미국 지휘관들은 나중에 그걸 규정을 뛰어넘는 정신력이라고 기록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난기가 많던 마크조차도 엄숙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미연합작전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강, 무너지는 도시, 산 전체가 얼음벽처럼 변한 혹한 속에서도 한국군 정찰병들은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도 건넜습니다. 심지어 부상당한 미군을 목숨을 걸고 몇 킬로미터씩 업어 옮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시도했던 대기록이죠. 야쿠프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었군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규율은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한국과 그때의 한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세대가 만든 나라입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산업을 세웠고 세계가 무시하던 시절에도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나라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다시 나라를 빼앗기거나 이런 일을 다시 겪게 될 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최강의 나라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이런 처참한 상황을 극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실전에서만큼은 어쩌면 미국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한 젊은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중위님은 계속 한국이 꼭 우리 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함께 서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고 절대로 동료를 뒤에 남겨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결과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세계를 추월할 정도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국가는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야쿠프는 두 팔을 접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한국의 경험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도 중요한 것이군요. 그런 정신력과 책임감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정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장비나 숫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무너져도 마음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함께 서는 건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이자 영광이죠.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것도 놀랍지 않네요. 야쿠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이해가 되는군요. 저는 막사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지친 눈, 긴장된 어깨.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이상한 결의. 그것은 제가 방금 들려준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살아남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막사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사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불 속에서 단련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패는 무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존재였죠.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어요.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바르샤바의 브리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석가들은 숫자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믿기 어려운 통계들을 속삭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안나 코발스카 중위가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중위님, 이거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유럽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고 독일 출신 방산 컨설턴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혀요. 더 최악인 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컨설턴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은 작년에 전투 차량 50대를 생산했습니다. 한국은 거의 800대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우리의 병목은 노동력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점은 자동화입니다. 말 그대로 차원이 다릅니다. 속도, 비용 등 전부 말이죠. 안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이래서 다들 패닉 상태인 겁니다. 다음 발표자는 영국군 군수장교였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비 상황을 말해보죠. 프랑스는 운영 예산의 40%를 유지보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요? 그들은 11%도 안 쓰죠. 그는 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쪽 장비는 그냥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AI 점검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낡은 장비는 기도와 의식이 필요하죠. 몇몇 장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거의 체념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미사일 생산 주기였습니다. 프랑스 27개월, 독일 31개월, 영국 22개월, 한국 4.5개월. 마크는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습니다. 4.5개월요? 그건 생산이 아니라 마술 아닙니까? 그러나 영국 장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 예측 공급망,
유연한 제조 구조. 한국은 이미 미래형 군수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유럽은 아직 문서 승인 절차로 싸우고 있죠. 이미 한 차원이 다른 겁니다. 회의실은 반쯤 수치스럽고 반쯤 경탄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뒤이어 경제 관련 그래프가 떴습니다. 투자자, 펀드, 방위산업 연합체들이 유럽을 떠나 어디로 흐르고 있었냐면 전부 서울이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국이 옛 강국들을 대체했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유럽은 경쟁 중이 아닙니다. 한국을 뒤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폴란드의 한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이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 컨설턴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납기 속도는 한국이 앞서고 군수 AI는 한국이 주도하고 공장에서 전선까지 이어지는 생산, 배치 사이클도 한국이 더 짧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이 미국을 넘는 건 일도 아니죠. 대령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한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쪽이 이기는 거군. 그리고 이건 미국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야. 컨설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산업을 확보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패턴은 한국의 생산력이 결정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더 현실적인 정적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안나는 나토 내부에서 돌고 있는 밈을 하나 띄웠습니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유럽 공장 옆으로 로봇팔을 달고 전력 질주하는 한국 공장이 지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회의실은 피곤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웃기지만 안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는 그걸 더 일찍 눈치챘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비웃음도 많이 당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값싼 한국 장비나 사는 나라다. 검증 안 된 신규 공급자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웃던 나라들이 한국과의 계약을 따내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으로 핵심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중형 방산 수출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유럽이 진짜 당황하는 건 이것입니다. 5년 안에 한국산이 유럽 방산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이 속도는 말이 안 돼요. 한국은 정말로 이론을 완전히 뛰어넘은 미친 국가라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온 야쿠프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유럽 절반이 하나의 나라에 공급받는다면 그건 진짜 역사적인 변화군요.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질 겁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한국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한국은 뼈대입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처럼 산업을 굴리는 나라와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걷는 겁니다. 그게 순리죠.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에만큼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틈틈이 한국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영국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지원 없이 싸우면 전투 시작도 전해집니다. 상대는 러시아니까요. 야쿠프는 두 팔을 교차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산 겁니다. 속도, 정밀함, 신뢰성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말입니다.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나라가 만든 시스템이죠. 그 무엇보다 믿을만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폴란드는 뒤따른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먼저 움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예찬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토 제한구역에서 기밀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뒤쪽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란드 정보 장교 한 명이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제 책상 위에 봉인된 봉투 하나를 올려두더군요. 알렉산데르 중위님, 이건 혼자 여십시오.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봉투를 열자 한 문구만 적힌 요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 프로그램 합법적 회색지대 억제력 개발 구상.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그때 안나가 방에 들어왔고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중위님도 그 봉투 받으셨군요. 안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추적해온 소문입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도 혁신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죠. 완벽히 합법적이지만 해석이 불가능한 핵 기술.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핵 무기용도 아니고 민수 발전기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는 정체불명의 초소형 원자로 설계. 서방 분석가들이 분류조차 못한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마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요약본을 건넸고 마크는 휘파람을 짧게 불었습니다. 조립의 40일, 해체의 6일 그리고 도시 한 구역부터 실험적 추진체까지 전부 커버 가능한 출력.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안나가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걸 이중용도 에너지 연구로 특허냈거든요. 핵 무기용이라고 분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잠재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핵 무기를 개발할 정도예요. 보고서를 더 읽어가던 저는 점점 손에 땀이 났습니다. 특정 구성으로 보정하면 이 원자로는 직접 무기가 아니더라도 국가 비상사태에서 필요한 핵물질을 몇 주 만에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크가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추정 비상 돌파 소요 기간 18에서 27일. 알렉산데르, 세계 평균은 14개월입니다. 한국은 몇 주면 된다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론상으로 한국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핵 미사일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을 조심하는 거군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러시아는 DMZ 주변을 항상 감시하지만 한국이 이 기술 관련 시험을 하면 이상할 정도로 얌전해집니다. 항의는 하지만 군 내부 채널은 조용해져요. 마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크렘린 장군들이 저러는 거죠. 동지들, 서울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진정합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정조준하기 전에요. 뭐 이런 모양새겠죠. 우리는 웃었지만 금방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안나는 책상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7번 항목 보세요. 그 항목에는 한국이 전쟁 시나리오에서 단 한 번도 조약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로 40일 이내에 핵 전략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론적 심의선이 적혀 있었습니다. 40일. 비핵화 조약을 어기지 않고도 사실상 세계 최단기 핵 억제력 확보 가능.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러시아가 말 조심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마크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국도 90일 안에는 못합니다. 유럽은요? 유럽은 그 90일 동안 원자로 관련 위원회 검토, 소위원회 구성 절차 승인 회의 일정 조율 정도나 하겠죠? 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뭘까요? 왜 알면 알수록 무서워지는 거죠? 안나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는데 원하면 누구보다 빨리 가질 수 있는 나라. 어쩌면 한국은 미국 대신 패권국으로 올라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일부러 그러지 않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도대체 이 나라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능성만으로 주변 강국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조심했습니다. 중국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심지어 미국조차 한반도 긴장 사안을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이걸 이해합니다. 한국은 조약이 측정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국가죠. 속도, 정밀함,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기술력.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그 힘을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더 무섭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면서도 절제할 줄 아는 나라라면 반드시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아니, 반대쪽 편에 한국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확실히요. 안나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DMZ 근처에서만큼은 경거망동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모하게 굴면서도 한국 앞에서는 조용하잖아요. 21세기에 우크라이나라는 유럽 국가를 전면 침공한 국가예요. 그 정도로 미친 국가인데 오직 한국에만큼은 깍듯하죠.
이러한 러시아 태도야 말로 한국의 진짜 힘을 증명합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선언도 없고 증거도 없는 프로젝트. 그러나 존재만으로도 강대국을 움직여버리는 힘. 이건 모든 걸 바꾸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나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을 가졌죠. 안나는 거의 경외에 가까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절제하는 국가적 규율. 저는 처음으로 전쟁 속에서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폴란드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거인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충격적인 긴급 상황이 터지고 말았어요. 새벽 햇빛이 지평선을 스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지휘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헤드셋을 집어들었고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통신병이 방 안을 가르며 소리치더군요. 동부 보급로 타격 확인. 러시아 미사일이 7번 호송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송대에 한국산 핵심 부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탄약도 연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품이었습니다. 안나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제발 안정화링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통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 부대에서 동일 코드가 올라옵니다. 저는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정화링을 잃으면 전선이 약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멈춥니다. 한국의 안정화링은 나토가 쓰는 어떤 부품과도 비교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상반신 정도 크기의 장치였지만 한국 연구소에서만 제작 가능한 합성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초미세 진동을 조절해 사격 체계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차의 명중률은 80% 이상 감소하고 장거리 사격에서는 조준점이 흐트러져 사실상 교전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방의 모든 첨단 장비는 이 조용한 부품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마크가 책자를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냥 무작위로 때린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즉, 만약 이걸 되찾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그대로 폴란드를 밀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억지력이 박살난 폴란드는 그대로 전면전에 휩쓸리고 맙니다. 안나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반 부품이었으면 몰라도 저건 지구상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어요. 유럽이 작년에 6번이나 시도했다가 전부 실패한 그 기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이해한 거죠. 폴란드를 진짜 움직이는 건 나토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링을 못 받으면 최전방은 48시간도 못 버팁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24시간입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장군이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긴급 공수작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즉시 대응해주지 않으면 전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한국 측과 채널을 열겠습니다. 한국 지휘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7번 호송대가 전멸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한국 장교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거든요. 알겠습니다. 3시간 안에 출발 가능합니다. 비행 경로를 송부해 주십시오. 마크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 유럽은 회의 일정 잡는 데만 3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들은 대체 우리를 왜 도와주는 거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국에 이익이 가는 것도 없음에도 그냥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했던 그 책임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가? 정말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나라군. 무기만 팔고 술이나 유지보수는 나 몰라라 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국가야. 웃기엔 너무 긴박했지만 몇 명의 입가에 긴장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보가 터졌습니다. 북부 항로에 러시아 정찰 드론 다수 상승 중. 안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건 한국 수송기를 겨냥한 겁니다. 경로를 기록하면 다음 타격은 더 크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예측 불가능한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군도 동의했죠. 지상에 기만 호송대를 깔겠습니다. 러시아를 헛된 목표로 유도하죠. 마크는 지도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공수가 실패하면 한국산 무기만을 사용하는 우리 여단은 정밀 사격을 못합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표적이에요. 그 말의 무게는 방안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부품이 없다면 폴란드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만약 러시아가 저 안정화 링 하나라도 노획하면 역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우위가 무너져요. 그 다음엔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순간 위기의 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첫 항공기 이륙. 예상 도착 시간 90분. 지휘소는 즉시 전투 준비로 변했습니다. 마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저 기술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 링이야말로 러시아가 우리를 쉽게 침공하지 못하는 억지력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전쟁의 균형은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기술 위에 서 있습니다. 안나도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죠. 러시아가 싸우는 건 폴란드가 아니라 한국 공급선이에요. 경보 소리, 드론 감지, 긴박한 명령들, 모든 순간이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의 전선은 나토 보급이 아니라 한국의 정밀 기술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전쟁은 더 볼 것도 없이 패배였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 한국 수송기가 마침내 폴란드의 잿빛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꽉 눌러 쓰고 이어지는 지시들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마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거리를 90분 만에 왔다고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토 비상 편대조차 거의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램프가 내려가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둘러 뛰쳐나오며 긴급 상황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안경을 쓴 젊은 엔지니어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리바크 중위님, 안정화 장치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손상된 장비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 위기 상황에 예의를 잊지 않는 모습이 묘하게 울림을 줬습니다. 물론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함께 달렸습니다. 정비 텐트에 도착하자 폴란드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텐트 안에는 K2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고 모든 센서가 꺼진 그 적막함은 더욱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정렬된 정밀 장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한 뒤 조용히 센서 하우징에 얇은 장치를 대었습니다. 부드러운 푸른 빛이 전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준 전인데 말이에요. 한 폴란드 기술병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더 험한 상황도 겪어봤기 때문이겠죠. 제가 답했습니다. 10분 후 장치에서 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단번에 문제를 파악한 듯 말했습니다. 충격 여파로 내부 나노 정렬 링이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마치 아주 사소한 문제를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그는 센서 하우징을 열고 손바닥에 올릴 만큼 작은 교체 링을 꺼내더니 집중된 손놀림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손길은 전문가의 손길이었고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엔진 재가동 준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대 정비반장이 조심스럽게 K2에 올라 점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K2가 강력한 엔진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순간 텐트 전체가 폭발하듯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헬멧을 던졌고 누군가는 거의 울음이 터지려는 표정으로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런 반응이 민망한 듯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선 전체를 구했는데 저 사람들은 마치 커피 머신 고친 사람처럼 굴고 있네요. 폴란드의 한 하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의무도 없는데 우리를 살리러 와줬습니다. 다른 병사는 넋이 나간 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군요. 함께 싸워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가 느끼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시작된 인연이 책임과 의리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전이 쏟아졌습니다. K2 복구 완료. 전선으로 복귀 중. 모든 부대, 전투 준비, 폴란드 전선 유지 확정.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어였지만 마음의 언어는 국적을 초월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그들에게 패치, 초콜릿, 행운의 동전들을 내밀며 감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모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지금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정신입니다. 이건 나라가 가진 정신입니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계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활주로 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억지력 덕분에 러시아는 이번에도 머뭇대다가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죠. 그렇게 한숨 돌린 제가 폴란드의 새로운 코리안 브리게이드 훈련장에 들어섰을 때 차가운 바람 사이로 엔진 예열음이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K2 전차들이 그림자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전차에는 병사들이 자랑스럽게 적어둔 한국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이병이 저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지휘관님, 이거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포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문구가 저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한국 무기가 가진 정신까지 함께 오는 느낌입니다. 전차를 지나 K9 자주포와 하늘을 향해 각도를 세운 호마르 K 발사대가 늘어선 곳으로 걸었습니다. 전체 부대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나토 부대보다 더 정돈되고 빠르며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일사불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마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알렉산데르, 인정하시죠? 이곳이 우리 본부보다 훨씬 깔끔하게 굴러갑니다. 브리게이드 사령관인 스타셰크 대령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유럽에서 엔진을 제 시간에 켜는 유일한 여단입니다. 우리 여단은 한국산 무기만 사용하거든요. 독일 전차요? 저는 레오파르트 포탑을 고치는데 쏟은 시간이 사격한 시간보다 많습니다.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자장비는 커피머신보다 에러가 많죠? 대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비는 그냥 됩니다. 불평도 없고 고장도 없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K9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한국 교관이 조용한 영어로 폴란드 병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숨조차 아껴가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반응 시간이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 감각을 유지하십시오. 교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타셰크 대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왔으면서도 말입니다. 우월감도 없고 자랑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하길 바랄 뿐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K9이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먼 곳의 표적은 정확하게 먼지 기둥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인 교관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명중 오차 반 미터 이하입니다. 마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반 미터? 저 거리에서요? 대령이 답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빗나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음은 호마르 K 훈련 구역이었습니다. 지휘관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호마르 K 운영 장교인 마르타 중위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터페이스를 조작했고 나토 데이터 링크가 즉시 발사대와 동기화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는 미국 정찰 드론의 좌표를 호마르 K에 전송했습니다. 발사 체계는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통합되었습니다. 나토 표준 전부 호환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영국 장비까지? 네, 영국 장비까지입니다. 정비 텐트로 들어서자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정비병들에게 심화 진단 절차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센서 조정, 진동 교정, 비상 우회 프로토콜까지 모든 과정이 세밀했고 가르침에는 어떤 교만도 없었습니다. 한 폴란드 정비병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교관은 이걸 설명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30분 만에 끝내버리네요. 한국 기술자는 조용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의 병사들이 우리의 장비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책임감이 기본이죠. 스타셰크 대령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장비만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고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스피커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전 부대, 기동 시범 준비. 우리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순간 30대가 넘는 K2가 일제히 포효하며 전진했습니다. 가속도, 회전, 제동,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속도가 어떻게 가능하지? 레오파르트2는 저 절반도 못 나옵니다.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K2는 보여주기 위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죠. 시범이 끝나자 포탑이 일제히 회전하여 정렬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웅장했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 교관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니까? 장비 인도는 끝났는데요.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진 장비라면 그 장비로 싸우는 병사들의 안전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말은 엔진 소리보다 훨씬 강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를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며 교육은커녕 유지 보수도 알아서 하라며 갑질을 해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오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국가였어요. 이에 감동을 받은 폴란드 병사들은 한국 교관들에게 패치와 빵, 작은 선물들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면서도 감사한 표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마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유럽의 미래 군대는 독일식도, 프랑스식도, 영국식도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폴란드가 운영하는 군대가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나토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강국이 아니라 노력과 헌신으로 자리를 얻은 한국이 만들어가는 나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존경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이내 충격적인 상황이 저희를 덮쳤거든요. 전방 지휘소 전체에 경보가 울려 퍼지자 저는 모니터링 스테이션으로 뛰었습니다. 마크는 이미 콘솔 위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데르, 이거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헤드셋을 제게 건넸습니다. 러시아 내부 교신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소 러시아군 특유의 단단한 톤이 아닌 완전히 흔들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 전차들 1분도 안 돼서 3km를 넘었다. 추적 불가. 반복한다. 추적 불가. 저는 마크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K2 대대를 말하는 거죠? 마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밖으로 나가자 K2 전차들의 움직임이 땅을 울렸습니다. 설이 낀 들판 위를 질주하는 K2는 불과 몇 초 만에 0에서 32km시까지 가속하더니 이어서 험지에서도 70km/시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일사불란하게 나아갔습니다. 포탑은 미세하게만 흔들렸고 궤도는 마치 땅을 붙잡고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스타셰크 대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작년에 레오파르트로 같은 기동훈련을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최대 속도 기동훈련을 하니 엔진 절반은 과열, 포탑 하나는 고착, 또 하나는 운용 중 이탈했습니다. 그는 K2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차들은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K2는 식당만 한 공간에서 180도 회전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K2는 가파른 언덕을 치고 올라가더니 측면 드리프트로 사격 자세에 즉시 진입했습니다. 진동도 없고 지연도 없고 오류도 없었습니다. 마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전차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전차가 로봇이라도 되는 건가요? 그 순간 또 다른 러시아 교신이 잡혔습니다. 저들의 포탑은 우리가 목표를 보기도 전에 움직인다. 열상 전혀 무용. 한국 시스템은 밤을 낮처럼 본다. 우리는 돌파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폴란드 정보 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러시아가 T-80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진격하지 않습니다. 진격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냥 멈춰 있습니다. K2가 1분 만에 측면을 잡을까 두려운 겁니다. K2의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들이 우리를 성공한다면 자신들의 전차 모두를 잃을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들판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T-80 전차들은 구식 디젤 엔진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포탑은 떨리고 센서는 간헐적으로 꺼졌다 켜졌습니다. 몇몇 전차는 대열조차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차 대 스포츠카의 싸움 정도도 아니라 그냥 트랙터 대 슈퍼카입니다. 그때 신호병이 새로운 교신 기록을 재생했습니다. 러시아 장교의 절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전차는 항공기처럼 움직인다. 우리는 고철 덤이다. 이 교리는 끝났다. 스타셰크 대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40년간 러시아가 믿어온 선돌파 전략이 한국 기술 한 번에 무너졌군요. 실제로 러시아의 모든 전략은 우리가 먼저 뚫는다는 가정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무기는 속도가 최우선시되며 개발되었죠. 하지만 한국의 전차는 그것보다도 더 빨랐고, 더 영리했고,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교리는 그날부로 쓸모가 없어진 거였죠. 블루페이스 도달, 무전병이 외쳤습니다. 벌써? 제가 물었습니다. 예, 지휘관님. 전차들이 5분 만에 계곡 전체를 돌파했습니다. 평범한 기갑 부대라면 15에서 20분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스타셰크 대령은 경탄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러시아는 옛전쟁을 준비하고 한국은 새전쟁을 준비하는군. 그때 또 다른 러시아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전차가 한국제라면 당장 후퇴하라. 교전 금지. 교전 즉시 포위되고 만다. 마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렉산데르, 이건 억지력이 아닙니다. 절대적 우세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K2는 단 하나의 포탄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러시아를 후퇴시켰습니다. 신호병이 외쳤습니다. 러시아가 후퇴 중입니다. 전선 안정화됩니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전차가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전투하지 않고 이긴 승리죠. 저는 들판을 달려 돌아오는 K2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빛 아래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엔진음은 승리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오늘 러시아가 후퇴한 건 나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K2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남은 이유는 한국이 만든 억지력, 한국이 만든 기술력, 한국이 만든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조롱할 때 끝까지 한국을 선택했던 우리는 그 보상을 지금 몰아서 받은 거였죠. 그렇게 저는 러시아의 후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마렉이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지휘소로 뛰어들어와 태블릿을 흔들더군요. 그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위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온 실시간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본 어떤 군수공장보다도 거대한 생산 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위로는 로봇 크레인이 유영하듯 움직였고 바닥에서는 자동화된 플랫폼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한국의 방산 공장 중 하나인가? 마렉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라인은 야간 근무조가 없습니다. 이유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AI가 공장을 관리하거든요. 제 말문이 막히려던 순간 또 다른 기술 장교인 안나 코발스카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수치까지 확인됐습니다. K2 핵심 부품이 50분마다 조립됩니다. 사격 통제 모듈은 20분마다 테스트 완료. 엔진은 하루에 12개씩 생산된답니다. 안나는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듯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개의 AI 클러스터가 총괄하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무기는 전차가 아니라 그 전차를 끝없이 찍어낼 수 있는 속도라는 뜻이군. 마렉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도요? 독일은 전차 한 배치를 만들려면 24에서 30개월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에 55대를 납품했죠.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생산 속도는 유럽 공장 몇 곳의 포장 속도보다 더 빠르답니다. 그냥 미친 거죠. 그때 지휘소의 조명이 살짝 흔들리며 정보장교가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나토 물류본부에서 추가 확인이 왔습니다. 지난주 긴급 지원품 있죠? 인천에서 바르샤바까지 총 36시간. 완제품 상태 그대로요. 너무 비현실적이라 다시 조사했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36시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한국에서 그대로 몸만 바르샤바로 이동해도 그 정도는 걸릴 텐데요. 안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들의 AI 일정 시스템이 수요를 미리 예측해버렸답니다. 출발은 브뤼셀 문서가 결제되기 이전이었어요.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K2 전차 여단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다음 전개를 준비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반대로 서울 공장의 고요한 효율이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강렬했어요. 마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위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먼저 지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 공장은 잠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효율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수 체계는 옛 소련식,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재가동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장은 생산 라인을 단 몇 분 만에 재편할 수 있었죠. 안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년 폴란드 계약 기억하시죠? 한국은 자주포를 예정보다 몇 개월이나 앞당겨 납품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 몇 개월입니다. 핀란드가 갑자기 주문을 추가했을 때도 납기 일정은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은 지연 배송된다는 걸요. 그러나 한국만은 정반대죠. 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신흥 방산 국가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20년은 뒤처져 있었네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박물관을 지었고 한국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게 차이죠. 그때 또 다른 장교가 러시아 교신을 해독한 문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위님, 이걸 들어보십시오. 그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돌릴 수 없다면 폴란드는 그냥 건너뛰는 게 좋아. 우리가 파괴하는 속도보다 그들은 더 빨리 새 장비를 만들거든. 전쟁은 우리 공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시작된다. 한국산 무기와 계약을 한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보다 한국을 폴란드에서 떼어내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야. 마렉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건 공포입니다. 진짜 공포.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들,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AI, 거대한 생산 라인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건 공장이 아니라 전쟁의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명확해졌군. 제가 말했습니다. 전장은 더 이상 이곳이 아닙니다. 전장은 저 공장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이요. 안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죠. 그녀는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생산력을 가진 쪽이 전쟁을 결정짓습니다. 예외 없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방 안의 모두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러시아는 교리를 갖고 있었고 유럽은 절차를 갖고 있었지만 한국은 속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압도적인 속도. 마렉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을 추월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전쟁이 누가 더 빨리 보충하고 더 빨리 조달하느냐로 결정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살아남을 시간을 만들어주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다음 일정에서 호마르케이 런처를 점검하던 중 저는 한국계 폴란드 기술자인 최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손놀림 하나하나에 묵직한 규율과 집중력이 묻어났죠.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바크 중위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태백 근처에서 광부로 일하셨습니다. 항상 해 뜨기 전에 집을 나가셨죠. 제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광부셨습니까?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쉼없이 일하셨음에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이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본인은 평생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투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담담해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니는 80년대에 섬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교육만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근처에 있던 폴란드 병사 피오트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인가? 민수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총알 하나도 자체 생산을 못하던 국가였습니다. 거의 모든 걸 수입했죠. 그는 옆에 서 있는 런처 프레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십 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까지 버텨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두려움, 배고픔, 희망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가족입니다. 그때 다른 병사 마렉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까 해외 노동자 이야기를 하던데? 민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삼촌도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분입니다. 화씨 120도를 넘는 사막에서 일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라 벌어온 돈은 모두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집을 짓고 가족의 교육을 시키는 데 쓰였죠. 삼촌 자신이 쓴 돈은 거의 없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해외에서 흘린 땀으로 조국을 다시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의 이야기에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던질 법한 이들도 지금만큼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생산하는 겁니까?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수 씨가 답했습니다. 의무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동맹국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니까요. 피오트르는 런처의 패널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대가 남긴 약속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었기에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하면 너도 지켜질 자격이 없다. 한국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부담을 안고 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용접공, 건설 노동자, 간호사,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이 지금의 기술을 만든 겁니다. 마렉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연가라며 조롱받던 무기를 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우리가 산 건 세대의 유산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중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렴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하죠.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 방금 이 부대 전체 분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길이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한 공학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굶주림을 견디며 자녀 교육비를 모으던 그 손에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막바람을 맞으며 땀을 흘리던 노동자들의 희생에서 그 모든 것에서 지금의 기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곧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장면이 방송되기 시작했거든요. 바르샤바 지휘본부에서 쓴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는 안나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위님, 이 헤드라인 좀 보세요. 그녀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동유럽 전선을 뒤흔들다. 지금 전부 이 이야기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BBC, DW, CNN, ARD 등 모든 주요 방송사가 한국의 예상치 못한 우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렉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공짜 광고입니다. 조 단위 가치의 광고요. 한국은 한 푼도 안 들였는데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은 거예요. 다른 장교 피오트르는 말을 이었습니다. 광고보다 더하죠. 이건 세계 방산 시장 질서 자체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제 모두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 관련 정보 조회량은 48시간 만에
무려 600% 폭증했습니다. 스페인, 스웨덴, 그리스처럼 한국 무기를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나라들까지 기술 평가를 요청했으며 칠레, 인도네시아 등 먼 나라들까지 긴급 문의를 보내왔습니다. 안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체코는 K2 도입 일정을 묻고 있고 루마니아는 K9 가격을 확인 중이고 캐나다는 나토 호환성 전체 검증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장은 단순히 러시아의 약점만 드러낸 게 아니군요. 유럽이 낡은 공급 국가에 얼마나 의존해왔는지도 드러났네요. 맞아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이제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은 대혼란의 시대에 세계는 완전히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한편 러시아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렉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러시아 무기 수출 78% 급감. 인도는 2건의 계약을 취소했고 알제리는 환불을 요구 중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는 잠시 멈추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제 포병 전력을 한국산으로 전부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회의실에선 믿기 어려운 웃음이 터졌습니다. 피오트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상황을 이해나 하고 있을까요? 전차를 잃는 속도보다 돈을 잃는 속도가 더 빠른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술이 무너지면 시장도 함께 무너지는 법이죠.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한국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대박이었습니다. 안나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 예상 수익 증가치요. 향후 5년간 380억 달러예요. 그것도 보수적인 수치랍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경제적 산맥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가 그저 한국 무기는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뿐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참패까지 더해졌죠. 마렉이 곁에서 웃었습니다. 그걸 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값싼 아시아산 무기를 선택했다며 조롱받던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1990년대가 아니라 2030년대 전장을 대비한 국가라고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한독일 장군은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옳은 선택을 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을 제 편으로 끌어오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무기 공급망은 러시아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글로벌 네트워크였고 한국의 협력이 없으니 현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산업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녁 회의에서 저는 방산 수요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파란색, 러시아는 빨간색, 중립국은 초록색, 그리고 한국 무기 도입을 요청한 국가들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지도 절반 이상이 노란색이었습니다. 피오트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위님, 저건 영향력 수준이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마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무기판 오펙이 된 것 같군요.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계가 먼저 한국을 찾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점이요? 이렇게나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한국의 AI 군수공장은 모든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외화를 빨아들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화력보다 강력하니까.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전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군수공장들은 한국 부품에 맞춰 라인을 재편했고 발트 3국은 한국식 포병 교범을 도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또한 한국식 조달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 밤하늘 아래 저는 수송장에 줄지어 있는 한국 장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비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 하나만으로 세계 산업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참가자가 아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위님,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죠. 이러한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흐름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증명을 한 국가거든요. 한국산 무기만이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기만 공급했을 뿐인데 러시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는 논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서는 쪽이 승리한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 저를 어디까지 놀라게 할 생각인지 이번에는 더욱 무지막지한 것을 가져왔죠. 그날 회의는 평범하게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 전략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무겁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영국 연락장교인 도일 대위는 태블릿을 들고 방 안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중위님, 저분 지금 20분째 저래요. 한국 미사일 얘기라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도대체 한국이 또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제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K2 업그레이드라도 나왔나?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중위님. 더 작고 더 무섭습니다. 도일 대위는 마침내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리바크 중위,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서울이 방금 초소형 탄도 플랫폼을 시험했습니다. 나토 분석관들이 뭐라 표현해야 할지조차 고민 중입니다. 저는 화면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 팔 길이도 안 되는 작은 미사일이 번개처럼 치솟았습니다. 수초 만에 마하 7 돌파. 그리고 크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야 할 기동 전환을 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포켓급 미사일입니다. 도일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핵 탑재도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 어떤 나라도 이 크기에서 이런 성능을 못 냅니다. 마렉이 제 어깨 너머로 보곤 말했습니다.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는데요. 구조 강도가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도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얘기를 서울에 하시죠. 이미 일부 기술 자료는 공개됐습니다. 그는 사양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이 92cm, 무게 40kg 미만, 최고 속도 마하 8.1, 정밀도 30cm 미만, 유도 방식, 광학 AI 관성 복합 시스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cm요? 그 정도라면 미사일이 아니라 수술 도구 아닙니까? 도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죠. 이건 기존의 모든 미사일 교리를 잘라내버리는 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무기공학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난리예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자랑인 S-400도 저런 크기, 저런 속도는 추정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더라도 한국 초소형 미사일 하나 못 잡는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큰 목표물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한국의 초소형 미사일은 레이더에 잡혀도 크기는 새와 비슷했습니다. 이러 걸 요격하는 게 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러시아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일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교할 러시아산 초소형 미사일이 없죠. 그 프로그램은 2011년에 폐기됐습니다. 돈 먹는 하마라며 이건 절대로 만들 수 없다며 폐기되었죠. 러시아 최신 단거리 미사일도 아직 300kg입니다. 마렉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차는 10m 단위. 한국은 30cm인데 러시아는 주착한 크기죠. 방 안에 씁쓸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때 크로아티아 대표단의 페트로비치 대령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한국 테스트 소식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유럽 정보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랑스는 패닉 상태입니다. 독일도 내부적으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서울에 문의를 넣었고, 영국 의회는 한국이 사실상 새로운 핵 미사일 강국이라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미사일은 핵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며 기술적이거든요. 한국은 당연히 핵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저런 미사일을 만들었겠죠.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경쟁의 단계를 넘어서 단독 질주를 시작했다는 것을. 안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위님, 분석관들은 말합니다. 이 미사일은 모듈형이라 드론, 잠수함, 전차, 보병 장비에까지 통합 가능하다고요. 보병 장비요? 제가 경악했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휴대용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습니다.
보병분대 하나가 200km 떨어진 지휘소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마렉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전차 한 대대를 훈련시키는데 한국은 분대에게 주네요. 이런 나라를 이기라고요. 적으로 두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순수한 경외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두를 가장 두렵게 만든 건 미사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정도로 파괴력을 소형화할 수 있다면 이를 확장, 증폭, 다양화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세상은 반드시 한국 편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대령이 보안 영상 회의로 접속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망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각국은 한국과 동맹하는 것이 기술 생존 전략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서울 우산이라 부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도일이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공동개발 요청, 호주는 공급 계약 요청, 터키는 생산시설 제공, 스위스는 라이선스 구매 문의까지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는요? 페트로비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러시아는 새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초소형 미사일 위협 평가. 요약하자면 공포입니다. 러시아 방공망 전부가 뚫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삼엄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의 방공망이 한국산 미사일 한 방에 끝장나는 겁니다. 도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공포는 정당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복도를 걸었습니다. 안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중위님, 한국이 팔 정도 크기의 미사일로 이런 걸 해낸다면 대형 미사일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창밖의 햇빛이 한국산 발사체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이 힘을 원한 게 아니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한국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도 다음 세기 질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나라가 결정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이내 충격적인 위기의 상황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저는 보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중 작전 텐트의 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폴란드 장교 한 명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휘관님, 큰일입니다.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주변을 돌파했습니다. 목표는 한국 엔지니어들입니다. 제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참전국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한 쪽이 전장의 속도를 지배한다는 것.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정밀하고 빠르게 고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러시아 말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 부대에 알린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라. 선제 교전은 금지한다. 방어 우선이다. 그 순간 침착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 이준호 씨였습니다. 지휘관님, 총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무사합니다. 집결 중입니다. 뒤에서 폭음이 들리는데도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장갑차로 달려갔고 제 부관이 조수석에 뛰어올랐습니다. 지휘관님, 누구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어를 쓰는 무장 세력 용병일 수도, 일탈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공식 전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소행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부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한국 엔지니어들이 목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멈추려면 먼저 두뇌를 노리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총성과 먼지, 무전기의 긴박한 신호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휘관님, 그들이 측면으로 우회 중입니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위치 유지 중입니다. 폴란드 병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총알이 날아와도 담담하네.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들이 아무리 엔지니어라고 한들 아무튼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므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야. 어쩌면 우리보다 오래 복무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침착한 거야. 저희가 엔지니어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탄환 몇 발이 모래포대를 튕기며 지나갔습니다. 지휘관님,
능선에 움직임 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준호 씨, 엎드리십시오. 지금 즉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휘관님, 철수는 비효율적입니다. 여기 진단 코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노획되면 폴란드 전선이 무너집니다. 저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폴란드 병사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무기만 제공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전선을 지키기 위해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제였죠. 저는 준호 씨 옆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 남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는 차분하게 안경을 밀며 대답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저희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것도 초대형 계약으로 우리를 완전히 신뢰했죠. 그러면 저희도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문장이 폴란드 부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그들을 지켜내려는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공격자들이 최종 돌파를 시도하자 전면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밤하늘이 총성과 잔광으로 번쩍였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업 도구를 건네며 서로 짧게 기술 용어만 교환하며 마치 조용한 정비실에서 일하듯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폴란드 특수부대가 능선을 장악하며 전투는 끝났습니다. 전장은 숨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폴란드 병사 한 명이 준호 씨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엔지니어님, 저희를 위해 남아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사합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맡은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입니다. 복귀하는 길, 나토 장교들이 속삭였습니다. 보았나? 적은 전차가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를 훔치려 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지. 맞아. 이 전쟁은 한국이 단순 장비 공급국이라는 수준이 아니야. 그들은 동맹의 중심축이야.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걷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선택한 의리와 책임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전력 재편도가 책상 위에 펼쳐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파벨 로갈스키 준장님은 조용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지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한국을 믿고 더욱 그들에게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폴란드는 유럽의 낡은 군사 모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한국 체계를 중심으로 군대를 다시 짜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독립선언처럼 울렸습니다. 안나 코발스카 중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승리하는 편을 고른 거예요. 밖에서는 K2와 K9이 훈련장을 가르며 굉음을 냈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제가 과거 유럽 장비에서 보던 어설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 관측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전차들은 마치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것 같군요. 한 폴란드 장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AI 통합 기술입니다. 유럽이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죠. 브리핑에서 로갈스키 준장님은 새로운 부대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대는 폴란드의 초고속 타격사단이 될 겁니다. 한국 장비, 한국 시간표, 한국 교리가 핵심입니다. 독일 연락장교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나토의 기존 구조를 버리는 겁니까? 준장님은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퍼졌고 독일인들만 웃지 못했습니다. 이제 독일이 주도하던 나토 및 유럽의 전투 교리는 같은 유럽 국가도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거든요. 사격장에서 K9은 40초도 안 되어 정밀 사격 3발을 쏟아냈습니다. 영국 육군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한탄했습니다. 우리 포병은 저거 하려면 10분 동안 투덜댈 텐데. 폴란드 포병이 크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한국 장비 샀어야죠. 훈련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서유럽 대표단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질투를 숨기려 애썼지만 표정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장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예전엔 폴란드가 한국 장비 산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장관들이 왜 우리도 안 샀냐며 난리입니다. 제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있었죠. 이탈리아 장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훈련에서 한국산 호크아이 드론은 K2 대대들과 완벽히 연결되었습니다. 전장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스페인 장교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나 정확하고 매끄럽게 된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에선 당연하죠. 유럽 기술에서는 아니죠. 안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은 폴란드가 순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시대를 앞서간 거였어요. 훈련이 끝난 뒤 로갈스키 준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 들립니까? 유럽 각국이 한국과 협력하려고 줄 서는 소리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하려는 게 아니라 거의 매달리는 것 같던데요. 준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유럽을 따라갔죠.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쫓습니다. 그저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폴란드의 국경마저 올라간 겁니다. 기지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길, 젊은 폴란드 병사가 저에게 경례하며 말했습니다. 장교님,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녹슨 전차를 테이프로 붙여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식 타격 복합체를 운영하는 군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저 또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의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 기갑이 다시 움직입니다. 안나 코발스카 중위님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올려다보며 평소처럼 위성 정보가 늦게 뜰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러시아 차량 하나하나가 이미 정확한 윤곽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나토 위성이 이렇게 빨리 갱신되지 않는데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나토가 아니에요. 서울이 가장 먼저 포착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옆에 있던 폴란드 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매번 누구보다 먼저 보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위성 감시 능력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러시아의 능력보다 말이죠. 그렇게 잠시 뒤 새 영상이 상공지도 위에 떴습니다. 해상도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먼지까지 보였습니다. 마렉 질린스키 하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번호판까지 보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리랑엔 시리즈군요. AI 성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한국의 최신 군사 위성 안나는 데이터 흐름을 가리켰습니다. 갱신 주기를 보세요. 4초에 한 번입니다. 4초. 최상의 미국 위성도 30초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는 운이 좋아야 몇 분이었습니다. 그때 낮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방향을 바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안나가 답했습니다. 숨으려 한 겁니다. 한국 위성 AI가 바로 간파했어요. 한국 위성 AI는 러시아의 위장 패턴을 예측해 이미 제거했고 다음 이동 경로까지 계산해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은폐 시도는 1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무섭네요.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일이죠. 그때 나토 분석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지휘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이 그들의 전파 교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교란 신호를 뚫었다고요? 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요. 저항조차 없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한국이 장악한 겁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쪽이 전장을 지배합니다. 잠시 뒤 암호화된 채널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한국 우주사령부 연락관입니다. 억제 신호 발신을 권고합니다. 추적은 안정적입니다. 그 침착한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항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 분 뒤 러시아 부대는 급히 정지했습니다. 대형이 흐트러지고 방향을 잃은 듯 혼란이 퍼졌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위성에서부터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러시아 군대는 완전히 당황하여 패닉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대위가 실시간 화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군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서울 때문이에요. 어느 분석관이 러시아 교신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붙은 나토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조차 인정한다는 건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잠시 뒤 프랑스 장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폴란드는 현명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군대보다 강한 방패를 주었습니다. 이어 영국 지휘관이 보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수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훈련장 밖에서는 폴란드 포병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위성이 러시아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력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전쟁을 멈추는 힘. 마렉이 제게 물었습니다. 우린 한 발도 쏘지 않았죠.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힘입니다. 며칠 후 전 세계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한국, 유럽의 전쟁을 막다. 아시아의 기술 방패가 나토를 구하다. 서울, 새로운 억지력 기준을 세우다. 그날 저는 바르샤바 하늘 아래 서서 조용히 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라는 눈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전선이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바르샤바의 흐린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위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된 걸까요? 저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전쟁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안나는 말없이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기계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도와줄 나라조차 없었죠. 오직 의지만 있었습니다. 마렉이 다가와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폴란드도 한때 못 박을 철조차 수입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못조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철을 녹여 첩볼트를 만들었습니다. 안나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건 전차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전차는 결과일 뿐이죠. 그때 독일 장군이 들어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 일정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이뤄낸 겁니다. 장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80년 걸린 일을 한국은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전 테이블에 둘러서서 사라져가는 러시아 잔여 흔적을 보았습니다. 마렉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장비를 준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안나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지도자, 기술자. 저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나라를 위해 평범한 가족들이 모든 걸 바친 겁니다. 안나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요? 저는 그날 만난 한국 장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장교는 제게 말했죠. 그의 어머니는 그를 공부시키려고 평생 야간 근무를 했고 아버지는 10년 동안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출근했다고요. 그들은 돈을 모으려고 산 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살아남을 나라를 만들려고 산 겁니다. 마렉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기 하나하나에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금속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때 한 장교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전면전은 사실상 끝났다고 합니다. 안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을 멈췄다고요. 안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위성 때문인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의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결의. 우리가 그 의지를 따라가네요. 모두가 한국산 무기를 산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때 독일 장군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한 게 맞군요. 한국은 존엄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을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폴란드 병사들이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폴란드 대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불가능한 걸 꿈꾼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아들에게 한국을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자 빛이니까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단순한 공급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하나의 나침반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사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일어선 나라. 안나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은 본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삶을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희생으로 세운 나라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잊지 않는 나라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한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희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스스로도 증명해냈습니다. 희생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